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정부의 특할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통과시키겠다고 밝혀온 민주당에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그동안 거셌는데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한창인 국민의힘, 전열을 가다듬고 대야당 공세에 대응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걸까요? 그동안 반대했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잘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응장답게 국민을 지켜주면서 20일에 들어 처음 들어왔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하시겠다고.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당의 엄중히 요청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초유의 이른바 감액 예산안.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게 그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쪽으로 가고 있었죠. 이걸 놓고 여야 충돌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의장이 이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시간 줄 테니까 합의해 오세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왜 여야가 충돌을 했는지 일단 그 핵심적인 내용,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이게 여야의 이 대립의 지점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 예비비인데요. 정부가 원래 예산안 만들 때는 4조 8천억 원을 딱 마련해놨어요. 근데 이거를요 절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요. 반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대통령실 특할비 보세요. 82억. 그다음에 검찰 특할비 특검비. 그리고 감사원 특경 특활비. 그다음에 경찰 특할비. 이른바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특할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간다. 근데 민주당 수정안은 이거를 다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액 삭감인 거죠.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죠. 동해 심해 가스정 개발 사업. 여기에요, 정부에서는 505억 원을 일단 책정해놨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대폭 줄어났군요. 8억으로. 이러니까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반발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삭감을 합니다. 다수당이니까요. 그리고는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어제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특히 여러 가지 특활비 중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이 굉장히 시선이 집중됐는데 과거하고 한번 비교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활비가 있었어요. 청와대 특활비가 연평균 96억 5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 과거에 당시에 이 청와대 국민수석이 브리핑을 했어요. 뭐 이 정도 쓴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정부원에는 82억 책정이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예비비라는 거는 좀 비축을 해두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급할 때 쓰겠다. 예를 들면 뭐 재난이 발생한 등등등 여러 항목에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삭감을 했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면서 아니 문정부 때는 뭐 한 100억 가까이 썼으면서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이런 또 반발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예. 이번 예산안을 내는 것은 정부의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헌법적이다 이런 비판은 수긍할 수가 없고요. 예. 무엇보다도 시정연설, 예산안을 이렇게 내니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겁니다. 국회에서는 동의해 주세요라고 보통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 하죠. 예. 대통령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다음에 사사건건 계속해서 국회에서 하던 일을 여러 가지로 또 반헌법적이라고 몰아붙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그동안 순방 예산 280억 잡혀 있었는데요. 이걸 380억 넘게 다 예비비에서 다 끌어다가 그런 것들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순방을 예상해놨다면 그 예상했던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5, 6억씩 턱턱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 따른 그런 대가를 예비비 같은 데서 그냥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일을 이런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이 기본적으로 예비비에서 그냥 쌈짓도 쓰듯이 예. 했다 보니까 그러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 제가 여당 이제 최고위원이었다 보니까 예. 당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당시 총무비서관이요. 예. 이것이 나중에 정부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영수증이나 한 장 한 장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써야 될 것도 일부러 안 쓰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의 송영훈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뭐 곰곰이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특활비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 할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북지사 만난 자리에서 이 예산안 단독 감액안을 두고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쓸데없는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것만 잘라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료 현안 해결하는 거죠. 예. 전공의들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 전공의 지원 사업 해야 됩니다. 원래 정부 예산 원안에 3,678억 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중에 931억 원, 그러니까 1,000억 원 가까이 민주당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수정안이 삭감된 수정안이었군요. 1,000억 원 그게. 가까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박찬대 원내대표도 하자고 해놓고 야당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공의 지원 사업도 1,000억 원 가까이 칼질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전공의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안 됩니까?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을 505억 원 정부 원안에 잡혀 있었는데 예. 단돈 8억 원 남겨놓고 다 없앴어요. 거의 사실은 그러니까 이 10억 밑으로만 남겨놓고 삭감을 한 거예요. 석유 탐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정말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안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자, 이제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다 영원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특수활동비는 검찰이나 경찰이 굉장히 그 고도의 보안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수사를 할 때, 그럴 때 그 수사 비용을 특수활동비 혹은 특정 업무 수사 경비에 얹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약 수사, 잠입 수사해야 되잖아요. 함정 수사도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이런 걸 할 때 다 특수활동비나 특정 수사 경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다 영원으로 만들어 놓은 마약 사범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뭔가 마약 사범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요. 다 쓸데없는 것들만 잘라냈다고 하거든요. 예.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 이것도 민주당이 지금 83억 원을 삭감을 했고요. 예. 우리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저금을 하면은 예. 정부가 돈을 보태서 같이 재산 형성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도 21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아이들 저금통 건드는 거 아닙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단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럼 그 합의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감액뿐만 아니라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늘린 것까지 다 합의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원래 예산안이 정부에서 안을 내면 일부는 줄이고 다른 부분 늘리고 이렇게 합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합의가 없이 처리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걸 합의해서 오라는 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철호 경북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예산 관련 얘기 좀 잠깐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귀를 잡는 어떤
내용,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것만 잔뜩 넣어놓으니까 이제 삭감을 하나 안이 통과된 거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니 저는 또 감액회가 끝났는 줄 알고. 나고 왜 끝났는데 12일 다 해보셨으면서 12월 2일까지인데. 그거야 뭐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면 예. 길이 있겠죠. 얘기해 보죠. 일단 이 협상, 이 수정, 이 예산안의 내용 문제를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향후에 어떻게 될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10일까지 국회의장은 시간을 줬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요, 송영우 대변인 사실 그동안 이 예산 관련해서 여야 모두 원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늘리기를 원하는 예산.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포 사업에 대한 예산 늘리고자 하는 이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거를 다 포기한 듯한 상태에서 처리할 뻔했는데 안 됐거든요. 혹시요, 이렇게 감액, 삭감만 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두고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협상에 다시 임하게 되면은 늘릴 것, 증액에 대한 어떤 지렛대를 사용해서 미리 이렇게 좀 포석을 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예산을 밀어넣자고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예산들을 인질로 잡는 듯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료개혁의 연착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한 1,000억 원을 깎아요. 돈 다 없애버리고 석유 탐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약 사범, 보이스피싱 사범 이런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잡아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간첩 잡을 때도 고도의 보안이 요구될 거 아닙니까? 그 수사경비는 특정수사경비나 특활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간첩도 잡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어요. 게다가 대학생들의 꿈마저 흔들고 아이들 저금통마저 건드리는 이런 식의 예산 삭감해놓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화폐 예산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지역화폐에 목매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인질로 볼모로 잡는 그런 정치는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됩니다. 오늘 국회의장의 저런 결정이 나온 뒤에 민주당에서 설명을 했어요. 향후의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설명이 나왔었냐면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부 여당 판단이 일차로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그러면은 증액은 협상 중에 증액은 가능하지만 특활비 부분은 이렇게 감액상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여전한 입장인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지난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 국회에서 도대체 감사원, 검찰 이런 데서 그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증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증명을 못했는가 봤더니 사실은 법원의 판단까지 나와 있어요. 검찰의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거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사안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그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냐면 꺼먹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만 장에 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사실상 공개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꺼먹지를 긁어봤더니 예. 어떻게 썼는지 나오냐면 명절에 떡값으로 쓰고요. 자기네들 회식하는 데 쓰고요. 누군가 1억씩 2억씩 턱턱 그걸 가져갑니다.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기네들끼리도 그게 다 말이 안 맞아지는 거고 국회에서 그거를 그럼 비밀리에라도 공개를 하자. 그건 우리 외부에 발표를 안 할 테니까.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마약 사범 수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깎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호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에 이미 2천억 원이 그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특활비로 물타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무슨 아이들 저금통 뭐 이런 예. 21억 이런 거 깎았다 얘기하시는데 고교 무상교육 이거는 이 약속이 공약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또 예산을 다 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저희 당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안 깎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상충되는데 국회의 권한은 감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증액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여지를 두고 증액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민주당의 수법이 참 반복적인 게 예. 2023년하고 2024년도에도요,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야당이 요구해서 3,500억 원씩 반영을 했거든요. 이제 증액이 된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그거는 영원으로 되어 있던 거를 3,499억 원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언제까지 다른 민생 예산 볼목으로 잡아가면서 지역화폐 하겠다고 할 겁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 얘기를 좀 하자면요. 자, 조금 전에 무슨 먹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검찰은 그렇게 확인이라도 됐네요.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했잖아요. 예. 1심 승소했죠. 그거 2심 왜 각하로 바뀌었습니까? 소송하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그거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1년 100억 원 가까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써놓고 그렇게 임기 만료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도록 한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민주당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 유효한 내로남불의 DNA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방문을 했어요. 안동을 방문했어요. TK 지역이죠. 만났는데 만남 자리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긴 해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신경전 같은 대화가 좀 오갔거든요. 여기에도 예산 얘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신라는 저도 국회의원 했는데 3번 했는데 감액 예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쓸데없는 거 잘라낸 거예요. 아니 정액도 해줘야 되지. 정액은 동의하면 한다니까요. 요거 있잖아요. APEC. 그거. APEC 법안 이건 저희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죠.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줘야지. 법만 통과시키면 뭡니까? 예산 뭐 있어요? 예산 이걸 정액을 이렇게 국회에 요청해놨는데 안 해줬거든요. 저희가 챙겨볼게요. 아니 감액만 하고 말만 없어지잖아. 이동학 전 최고요. 어제 상태로는요. 국회의장의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냥 본회의에 올라서 감액만 된 예산 이게 통과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저기 보니까 증액 부분인데 챙겨볼게요라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습을 보면은 역시 감액된 상태로 예산은 통과 못 될 것 같고 향후에 또 협상이 있어서 증액도 이루어지고 할 거라는 걸 민주당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글쎄요. 결과가 나와야 저게 증액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이 될 텐데 예. 실제로 지금 여당에서는 아무런 것도 협상할 계획 없다. 예.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반영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 모습이 예. 좋아 보이는 게 저게 정치거든요. 서로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서로의 가진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정부는 예산안을 자기네들이 짜고 그거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그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고 야당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걸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실제로 이제 증액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다시 안이 오면 그거에 예.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사실 이걸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오로지 다 선이다. 그럼 국민 지지율도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을 좀 대화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서 저는 이철우 지사와 같이 서로 약간 내공 있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실제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정치의 모습을 아마 국민들도 바라실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전혀 그런 아예 이 여지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좀 뭔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내공 있는 정치들끼리의 대화로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약간 신경전처럼 느끼셨습니까?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그 증액안을 가져오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야당이 지금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켜 놓은 그 감액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액안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디는 살아있습니까?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특정한 직을 맡고 계신 국회의원들, 그분들은 영향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조차도 저렇게 쓸데없는 것만 예. 쳐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도대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건 얼마나 대단한 효용이 있어 쓸데없는 것이 아니죠. 이러면서 사실은 무슨 정부가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할 수 있다. 이건요 정말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돼요.
일단 예산 관련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이게 이제 복잡해서 또 시간이 남아서 계속 또 치열한 뭐랄까요 대립 협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철우 지사를 만난 저 모습 예산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만남 자체도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동입니다. 대구 경북 TK 지역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그 방문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까지 곁들여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이에요. 그럼 뭐 항렬 설명을 합니다. 이철우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경주이씨 조부 정도 되는 학렬을 갖고 있다. 조부. 할아버지 뻘이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경주이씨 이게 뭡니까? 국당공파, 재정공파 41세 손. 이철우 지사는 같은 파예요. 근데 38세 손. 할아버지 뻘이군요. 이런 얘기 설명까지 어제 등장이 했거든요. 근데 송영훈 대변인. 이런 설명까지 민주당에서 내놓았어요. 그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가깝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TK 지역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느낌도 분명히 들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혹시 약간 긴장 안 되십니까? 전혀 긴장되지 않고요. 우리가 무슨 족보가 있고 뭐 학렬을 따지고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게 양반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양반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예. 정말 본인의 처신이 양반다워야 되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다워야 되는데 예. 아니 양반의 후손이 그 형수 욕설 그렇게 정당하게 합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뭐 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해식 의원인가요?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 대선 때 배우자 실장을 했던 예. 그분이 또 저런 학렬 강조하는 그 글을 SNS에 올렸다가 뭐 지금은 삭제도 되고 했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신의 사제나 신의 종도 학렬을 따지는가? 물론 뭐 이해식 의원은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그 표현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물론 이해식 의원은 그 신의 사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진하고 나란히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그 연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신의 사제나 신의 종도 뭐 인용을 한 글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신의 사제나 신의 종도 학렬을 따지느냐? 제가 그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는요. 사실 어제는 안동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대구를 오전에 방문하고 이제 본회의 일정 때문에 이제 올라왔죠. 근데 일정을 소화했어요. TK 지역을 이틀 연속 방문한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내부가 한동훈 대표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한동훈 대표는 내부적으로 지금 지지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대표가 됐음에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내부는 어쨌든 결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적 발걸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을 돌면서 지금 사실 이철우 지사와 저런 SNS 글도 사실은 그냥 껴 맞춘 거긴 하지만 예. 저런 거는 사실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무드예요. 오히려 여당에서 저런 지점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예. 야당과 함께 뭔가 협치의 어떤 물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박한 논평을 주시니까 그 어떤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이런 점들을 좀 잘 살려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해내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조차 그냥 이렇게 박대하시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지금 준비된 영상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구 방문해서 어떤 회의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대구위원회는 대구의 지역 발전과 대구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방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참 마음의 고생에 더해서 민생에서도 크게 애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저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구를 갔잖아요. 그럼 대구 하면은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근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해에는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민주당과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조언하는 정식으로 차라리 민주당과 뭘 잘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꺼내놔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작년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한 홍준표 시장의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좀 풀어나가 주면 참 좋겠는데. 한 달 전에 내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싹 바꿔라. 전부 바꿔가지고 예산국회 끝나고도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 당이 그게 수습이 안 되면 당은 포기해라. 안 되면 민주당하고 협상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정상화시켜라. 우리 당이 협조 안 하면 민주당하고라도 협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 약간 뭔가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 같고 뭐 인정하는 듯도 해요 지금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근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 홍준표 시장이 만남이 없었어요? 글쎄요, 뭐 일정이 촉박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서로에게 지금 만남 자체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런 건 혹시 아니었을까요? 뭐 저는 전화 통화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정도 했을 것 같다. 전화 통화. 그러니까 못 만나고 간다, 혹은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서로 전화 통화는 하셨을 것 같고, 홍준표 지사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말이야 맞는 말이죠. 정치를 복원하고 서로가 타협할 지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지점에서 홍준표 지사가 나름대로 여당의 일원이지만 저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야당의 입장으로서 국민들을 챙겨야 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울 소리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뭐 이제 못 만나게 된 것은 저는 뭐 이게 꼭 만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일정이 있으면 또 그런 것이고 또 내년에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못 만난 것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기보다는 홍준표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저러한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죠. 시장이죠. 과거 직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가정을 좀 해봐야겠네요. 어제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만약에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으면 연이틀 TK 지역의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셈이 될 뻔했거든요. 그리고 두 광역단체장의 공통점은 한동훈 대표에서 그동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안 만나면서 지금 저렇게 이 지역을 TK 지역을 자꾸 다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 나름대로 이제 우클릭을 하겠다고 지금 TK 지역 방문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본인의 어떤 대구 시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관련된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만난다면은 이재명 대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만났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읍소를 해야 되니까 만났겠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왜 안 만나거나 못 만났을까요? 저는 만났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조국 수홍 시즌2의 논란이 빚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리수를 뒀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정당성을 그 당시에 좀 폄하하는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이른바 조국 수홍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기소가 된 것, 뭐 먼지털이식 수사 내지는 망신주기성 수사라는 식으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다 시시비비를 구별할 줄 아시거든요. 너무나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진 무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쉴드 치는 것은 결국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개인의 이런 무리한 언행 때문에 대구 시정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협력을 구할 일이 있어도 만나지 못한 상황이 얼마나 대구 시민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하는 분들은 모두 다 언행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구를 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이 만나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뭐 일정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자체를 놓고 어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만난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연 이틀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오늘 나오더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키워드부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한 회의론 물음표입니다. 한동훈 회의론이라. 오늘 이분들은 이제 다 야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최근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평가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 않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의 평가를 내놓고들 있어요. 목소리 2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일에 이렇게 연연하고 집착하고 혹은 발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친윤의 공격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릇이 되느냐에 대한 많은 이제 회의적인 시선들이 생기고 있다. 꼭 본인들이 나가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뒤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탄핵 표결 해놓고 났는데 갑자기 보수 지지층에서 너 이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은 자기들은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 걸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저도 명단을 뭐 이게 명단이 가변적이지만 보니까 한 17, 18명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비례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럼 이게 행동에 옮기려면 임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동학 전 최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한 분은 최근에 모습을 보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자질, 자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은 이거 지금 친윤 친한 갈등 속에 자칫 무슨 결단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같이 뭐가 세력이 커야 되는데 아직 미약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지적인데 이른바 이제 약간의 어떤 사항에 대한 회의론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에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윤심을 선택할 거냐 민심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그 어떤 정치도 지금으로선 굉장히 힘든 정치다. 외통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당대표로 나오면은 실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윤심과 민심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민심에 부합하려고 해병대원 특검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가 받을랑 말랑 하면서 사실은 받지 못하고 있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건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또 게시판 글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이걸로 계속해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건데 대통령조차도 국민들 앞에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당대표로서 하고 있는 게 뭐지? 이룩한 것은 뭐지? 저 사람이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된 건 뭐지? 아무것도 평가받을 요소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절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은 좀 박절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서 영상에 등장했던 인물은 약간 회의론? 약간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절하게 평가를 상대당의 당대표 내지는 유력 대선 주자에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위협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그걸 반대로 돌려보면 위협적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당 정치인에게는 여야 간에도 평가가 후합니다. 저기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폭풍 후에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그걸 뚫고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박절하게 평가하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이준석 의원의 영상을 봤기 때문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이준석 의원이 탄핵 표결이니 교섭단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다 이준석 의원이나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어디가 찬성했습니까? 유승민이가 찬성했잖아요. 그러고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때 따라 나간 게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리고 바른정당 갔다가 또 바른정당을 국민의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 만들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분당해서 나와서 새로운 보수당 만들고 또 새로운 보수당을 그 자유한국당과 합당해서 미래통합당 만들고 이런 것만 쭉 해왔던 게 이준석 의원의 정치입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에서 좀 정착을 하는가 했더니 또 본인이 당을 쪼개서 나가가지고 지금 개혁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자꾸 상대방에게 투사를 하면서 예. 상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마치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기보다는 예. 본인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친윤과 친한계의 갈등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외에서도 심심치 않게 설전들이 벌어져요. 지금 대표적으로 친윤 성향으로 꼽히는 심평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신지호 부총장은 대표적으로 친한계 인사로 꼽히는데 최근에 설전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그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죠? 한동훈이 당대표직에 연연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면 보수 분열은 결코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 물러나라는 주장이 섞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자 신지호 부총장, 심평 대통령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팔고 다니시네요. 경거망동하고 윤한 갈등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혹평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자 다시 심평 변호사, 신지호 윤 대통령 필요할 때 이용해 먹고 이익 어긋나면 가차없이 폄훼. 신인은 눈꼽만큼도 없는 감탄고. 와, 이건 대단한 설전을 이렇게 오가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사퇴 필요한데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경거망동. 그러자 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들 받아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장동혁 의원. 역시 대표적인 친한계 정치인으로 꼽히죠. 어제 MBN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요. 여기서 한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사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에서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런저런 공격은 있지만 중도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 중도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 우선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 성향의 인사들 일각에서 사퇴 주장들이 나오는 거 아까 심평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있고요. 근데 사퇴 가능성 없다고 얘기했는데 송영우 대변인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퇴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그렇고 이제 과거도 좀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는 자체가 지금 손상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저는 저 질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내 이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건 민주적인 정당에서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만약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동훈 대표를 정말로 사퇴시키려고 하거나 예.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것은 결국 당원 63%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중에서 63% 예. 그분들을 사퇴시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원 63%를 사퇴시킬 수 있습니까? 그 당원들 다 내보낼 겁니까? 예. 만에 하나 뭐 천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가 중간에 그만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63%는 제2, 제3의 한동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이 전혀 다른 정치인을 찾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격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 오판을 하고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의 그 말씀 중에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거든요. 당에서 그런 걸 좀 느끼십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논평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말 굵은 나무의 밑둥은 아무리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밑둥은 결국 당원 63%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 중 63%인 예.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63%의 선택을 받아서 된 한동훈 대표를 누군가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든다고 해서 예. 그 당원과 국민이 흔들리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해야지 내 눈앞에 있는 다른 정치인 누군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들과 공방들이 뭐 장외에서도 그리고 국회 내의 여당 내에서도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최혜병 관련 국정조사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참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국정조사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규명에 국회 차원에서 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그냥 여당 참여가 없으면 이게 기형적으로 운영될 거다 이런 거에 우려 때문에 이거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이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입장이 조금 달라서 참여 쪽으로 간 거예요, 오늘요. 송영훈 대변인. 이게 딱 내용이 알려지자 혹시 이게 향후에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의 어떤 신호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관련이 전혀 없는 거를 어떤 분이 그렇게 같이 놓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잖아요. 예.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예. 어쨌든 군인이 사망한 사건인데 군인이 복무 중에 순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의문이 있다면은 최대한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예. 다만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여야 간의 핵심적인 문제, 즉 특검을 누가 추천할 건가. 예. 그 특검 추천권을 한쪽이 독점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답정너식으로 얻어내는 소위 무늬만 제3자 특검을 하려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진상규명과 진실의 규명 자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지 그렇습니다.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건데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여당에서. 22대 국회에서 했던 청문회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표적으로 6월 21일에 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를 한다고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군인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을 아이스하키도 아니고 무슨 10분간 퇴장하라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거기서 박지원 의원은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예. 이렇게 하진 않나. 그러니까 증인들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는 남발이 되었는데 예. 막상 그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혀낸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쟁용 청문회가 돼 왔는데 예. 그러면 국정조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청문회가. 올해 10월 2일에 국회에서 또 그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한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등 증인으로 불러다가 청문회했잖아요. 예. 그땐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들어갔죠. 예. 앞서 말한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때는 안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죄 재판 로비 등등이 언급되는 녹취록도 새로 등장하고 사실관계를 발견하는 데 진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서 원내에서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뭐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만 반대를 했어도 결국에는 참여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항이 있다. 이걸 경험했다. 이 설명이시네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여당에서 이제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방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악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짓말했던 것도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통화했다는 것도 다 드러났죠. 그 청문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수사는 굉장히 미진했어요. 아예 거의 수사를 안 하다시피 거의 덮어버렸죠. 공수처도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된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을 내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차선책으로 지금 국정조사라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드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라도 예. 진실에 이 다가가는 어떤 민주당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사항, 대통령이 진짜 그
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지금까지도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렇게 정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시면 결국에는 이 부분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국회 상황이요. 아까 말했지만 예산안 놓고 10일까지 합의하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하고 어떤 갈등 상황으로 비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 이제 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국정조사의 모습 이것도 굉장히 치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검사 탄핵 관련된 이 안을 본회의에 또 올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게 며칠 있으면 또 이제 처리할 텐데 지금 12월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섰는데 굉장히 치열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 내용 요 정도로 좀 마감해 보고요. 다음 이슈를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여기도 여러 명의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민주당에서 뭔가를 공개를 하고 있죠. 최근에 또 뭔가 공개되겠는데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사기꾼 농단이다. 누군가 얘기를 한 건데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꾼 농단이다. 오늘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사진을 하나 공개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설명을 좀 하죠. 일단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이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아직 임명된 것도 아니고 임명 내정된 것 같고 또 축하를 한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을 보면 명태균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선거 개입을 했다든지 이러한 국정농단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에 그 인적 네트워크가 오세훈하고도 연결돼 있고 홍준표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 다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과거의 녹취록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뭔가 사진도 공개하는데 거기에 명태균 씨가 등장하고요. 여러 인물들이 같이 있는 자리예요. 딱 봐도 뭔가를 축하하는 회식 자리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좀 돼요. 이게 시점으로는. 여기 보면 명태균 씨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주신 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어요. 뭐 김모 씨, 뭐 최모 씨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 내용과 동시에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최모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 이름으로 명태균 씨 부인에게 뭐 선물을 보냈다는 이런 내용까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명을 합니다. 오늘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관된 것 없을 것이다. 하나 더 보죠. 내 이름으로 최 씨가 자기 마음대로 2번 선물 보냈다고 한다. 우리 선물 명단에 그런 사기꾼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보냈다. 나는 모르는 거다. 선을 그은 거죠. 지금 이렇게. 일단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림이 어찌됐건 굉장히 크게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그림을 그린다고요? 네, 검찰에서는 지금 건건이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까지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건인데 사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이런 인물들이 이미 뭔가 끈끈한 사이인 것처럼 지금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창원산업진흥원장도 껴 있고요. 최용희 지금 이분은 뭐냐면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졌고 그 이후에 조은희 이 서초구의 이 서울시의원으로까지 공천될 뻔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인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파편화돼 있었는데 저 사진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들을 보니 결국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총괄적인 어떤 그 그림이 좀 완성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검찰 수사가 건건이 될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뭐 대국민 뭐 사과 메시지를 낸다 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는 모를 만한 담화를 낼 때 실제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지 명태균 씨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앞뒤로 전후 맥락이나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대통령과 같이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입장을 전후 맥락을 걸어서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의혹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는 TF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안 해도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 과정이든 아니면 밖에다가 지인들에게 얘기하든 많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 덮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굉장히 큰 우려가 드네요. 송영훈 대변인은 저 사진,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해명 나왔어요. 거기 있는 인물들이 홍준표 시장 가까운 분으로 알려진 분이 뭐 명태균 씨 부인에게 뭐 선물을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오늘 나오면서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모두가 다 국민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죄 판결의 교훈은 뭡니까? 지금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요.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나 명태균 몰랐다. 라고 하면 그건 처벌할 수 없을지 몰라도 명태균 씨와 뭔가 구체적인 교분이 있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 명태균 씨와 홍매화를 심은 적이 없다. 라든가 명태균 씨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든가 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 선거에 나와서 그런데 만약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들이 발견되면 다 처벌받고 피선거권을 장기간 제한받고 그다음에 선거비용 보전받은 금액도 다 반환해야 돼서 폐가망신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교훈이거든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여겨서 우리 모두 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이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한 가지 크게 깨달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 홍준표 시장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좀 짝사랑을 하듯이 그렇게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그동안 해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카드 사건, 무리하게 먼지털이식으로 망신주기식 기소를 한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쉴드를 해줬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홍준표 시장이 나오지도 않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봐라 명태균 씨는 홍준표 시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뭔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는 공격을 거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조국 수홍 시즌2 하듯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어줘봤자 민주당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짝사랑을 버리고 정말 보수 정통의 길로 돌아오실 때가 됐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학 근데 이 사진이요. 창원 산단 발표가 됐고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의 자리였다라고 제3자가 제보를 할 때 그런 의미였다라고 제보를 같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원 산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창원 산단 계획안 PT를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실제로 그 창원 산단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김영선 씨의 가족들이 어떤 동원돼 가지고 집을 사놓고 그 땅에 어떤 부지를 사놓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경선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여론 조작된 어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막 제공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전유물로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껌껌이 보지 말고 크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오늘 사진 그리고 사진 설명과 함께 어떤 주장도 나온 거죠. 그러면서 또 반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또 공개한 어떤 각서가 있어요. 이게 시점이 이제 또 몇 년 뒤로 가는 건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채무이행 각서입니다. 이게 2022년인가요? 이렇게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인데 위아래 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어떤 이 기관인 거죠.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등장하는데 미래한국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후 돈을 받아 미수금 변제한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서 내용에. 그러면서 이 각서의 아랫부분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문서 이 각서 작성일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은 허위다. 그럼 위에 뭐 받을 게 있다. 이게 허위라는 건가요? 지금 각서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허위다. 그리고 미래한국은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됩니다. 송영훈 대변인. 이게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데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 또 허위라고 돼 있고 위에는 돈을 봐서 변제한다고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가 작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으니까 예. 뭐 수시로 아마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서 저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뭐 강혜경 씨라든가 예. 관련된 인물들과 대질 조사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미 또 사기 전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법 위반에다가. 그리고 저 문서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뭔가 채무를 일으켜놓고 예.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 핑계를 댔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뭘 돈을 갚아라는 걸 약속하는 문서인데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식으로 하고 근데 허위다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작성하기 아마 한참 전에 예. 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그 변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마도 저런 문서를 받아내는 쪽에서는 그런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허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 2022년 뭐 몇 월 현재 허위다라는 식의 문구를 넣은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거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공개한 각서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약속했다. 돈을 받아서 약속했다. 근데 뭐 허위다는 각서에 또 허위라는 설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요 미수금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의미인데 예.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명태균 씨가 돈을 받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아크로비스타에 직접 방문했던 그런 정황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P&R 쪽에서 입장은 어찌 보면 자신들은 여론조사 이 전화 이 하는 업체인데 명태균 씨와 같이 일을 했던 건 맞는데 예. P&R 쪽에서는 명태균 씨를 그렇게 어떤 채무자로서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강혜경 씨가 훨씬 더 신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강혜경 씨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 했었던 각서에서 거죠. 네. 지장을 찍은 뭐가 찍혀 있잖아요. 근데 직원이 강혜경 씨 찍었어요.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사실은 아니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원래는 대표자가 찍는 게 맞는 건데 명태균 씨도 저게 약간은 자기 어떤 소유처럼 활동을 했지만 자기 건 또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강혜경 씨가 찍었는데 강혜경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 신뢰관계는 본인과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P&R 대표도 알고 있었고 강혜경 씨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계약서를 쓴 것이고 예.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결국 돈을 받으러 갔다 오겠다라고 했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결국 그 김영선 씨 공천을 받아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도 결국 수사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저런 부분까지요. 창원지검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팀이 이미 검사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다른 검찰청에서 차장검사급 그러니까 그 지검의 넘버 2를 파견받아 와서까지 지금 수사팀장으로 위촉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저런 것들이 공개돼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이상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 절차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어떤 인물 얘기하고 또 반박하고 다시 반박하고 이런 비슷한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갈 텐데요. 우선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좀 옮기기 어려운 욕설에 가까운 이런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볼 수가 없는. 자,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된 상태고요. 검찰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 시장은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반박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서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네요. 자, 직접적으로 제가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명태균 씨 관련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해명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궁금해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사실은 서울의 여의도의 중앙정치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창원 지역, 경남 지역 활동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오세훈 시장과 어떤 접촉점이 만들어지게 됐길래 자꾸 오세훈 시장이 이름이 거론되는 겁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잠깐 만난 인연이 여기까지 회자가 된 건데 4.7 보궐선거니까 2021년. 2021년. 예. 그때 16대 국회의원을 같이 지냈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든 문제의 골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도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만났다고 하는데 전직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와서 한 두어 번 얼굴 보고 그리고 난 다음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캠프 차원에서도 손절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게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전부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강혜경 씨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본인도 육하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이 난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짜 뉴스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두어 번 정도 만났지만 이른바 선을 긋고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손절을 했다는 건데 왜 관계가 더 지속되지 못하고 이른바 틀어지게 된 겁니까? 명태균 씨가 알려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고 다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왜 틀어지게 된 겁니까? 현재까지 나오는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 유독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엉터리 여론조사를 들고 영업하려고 다녔던 이른바 정치 거간꾼의 현실을 보여줬던 게 명태균 씨의 민낯 아닙니까? 아마 수사 결과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한 두 번 정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 이상하다 생각돼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질 않았고 당시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태균 씨와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 여론조사를 갖고 얘기하니까 목청 높여서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서로 본 일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명태균 씨는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하지만 4.7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가는 길에 있었던 교두보, 정권교체 길목에 있었던 선거라 단순히 오세훈 시장의 선거가 아니라 이 선거가 국민인 전체에 미치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던 데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명태균 씨가 원한을 갖고 지금까지 해코지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태로 끝났다라면은 더 이상의 어떤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사업가 김모 씨로 알려진 이분이 명태균 씨에게 거액의 송금을 했고 뭐 여론조사 관련됐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은 전혀 몰랐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업가 김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는데 이분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다. 이게 나오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후원자라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후원회장처럼 사람들이 여기는데요. 선거 때 몇백만 원씩 후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후원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런 일반적인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뒤에서 스폰서라든지 뭔가 돈을 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왜 그렇다면 돈을 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캠프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도 없어서 의뢰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강희경 씨가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서에게 그 여론조사를 일부 보내서 내용들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라는 내용을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캠프와는 무관한 상태로서 진행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는 캠프나 오세훈 시장한테 전달된 바가 없다. 이 말씀인 건가요? 의뢰한 적도 없고 전달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그러면 김모 회장은 이 후원자 사업하시는 김모 씨는 왜 여론조사를 의뢰했던가?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에 대한 돈을 냈든가? 왜 돈을 냈는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을 냈다는 거 알려지잖아요.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을 냈다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TV조선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씩 저희도 살펴보고 나니 4.7 보궐선거 이후에도 조금씩 돈을 줬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당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돌릴 때도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오늘 강희경 씨가 했던 얘기예요. 뭡니까? 강희경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즈음에서 후보의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예. 명태균의 얘기를 듣고서는 표지가리를 했다는 거예요. A 후보가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예. 그 여론조사를 다른 후보로 갖다 줬다는 겁니다. 표지가리를 해서. 그럼 이게 누군가의 의뢰자를 위해서 여론조사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여론조사를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주면서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기성 성격을 갖고 여론조사를 움직였는지를 알 턱이 없는 거죠. 이걸 입증하는 건 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속히 빠르게 수사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가 김모 씨 이분은 오세훈 시장하고는 인연이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는가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르는 겁니까? 오늘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니까 한때는 명태균을 동생처럼 생각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정치는 아닙니다만 예.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움직이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관심과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명태균 씨와 강희경 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첫 번째는 거절했지만 조금씩 돈을 주면서 관계를 슬슬 그들끼리 이어왔다는 겁니다. 관계를 이유는 근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결이 돼 있다면 예. 4.7 보궐선거 중간이나 보궐선거를 끝나고 나서도 같이 그 커넥션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텐데 예.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명태균 씨와 김모 회장들이 만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인연을 예. 이어갔는지 이 또한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 김모 씨는 명태균 씨 쪽에서 한 여론조사를 받아 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여론조사.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김모 회장이 얘기를 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예. 이게 이 명태균 씨가 해왔던 아까 그 대통령 선거의 상황을 보면 누군가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장난을 치면서 여기저기 돈을 받아내는 수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니까 명태균 씨가 수억을 받았다는 보도부터 많은 내용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대체 어떤 일들을 꾸미고 버렸는지 검찰이 조속히 조사해서 밝히면은 깨끗하게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금 2021년 상시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의원이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됩니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명태균 씨가 조사했던 10몇 건의 여론조사를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루가 멀다고 수많은 공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엉터리 조사라고 알려진 그 미공표 여론조사를 갖다가 어디다 씁니까? 한 적도 없거니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는 점을 수없이 많이 얘기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시면 맞아 그때 그랬지 생각하실 겁니다. 예. 아니 그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강희경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게 어찌 보면 여당에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틀어서 정치적 공세 비슷한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예. 여당이 중진 의원이라는 분께서 있어야 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한테 굉장히 뭐 해명을 자꾸만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왜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 쪽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요. 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일단락되고 나서 법적 조치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오늘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염태영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통화 기록만 10건 이상이다. 카톡 메시지까지 검찰이 확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염태영 의원님께 방송의 공식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 나눈 적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를 한 바 있고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동안 가짜뉴스라고 수없이 얘기해 왔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나가서 실질적인 방송을 통해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뭐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예.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반드시 들어가니까요.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아닌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바로잡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히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언급되는 상황,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어떻게 보면은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나 좀 가까운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차분히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지금 4선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참 많았죠. 그리고 4선 관련해서 4선 도전 관련해서 여론의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적 시각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 축구협회장 지금 2파전으로 갑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과거의 국가대표 허정무 전 선수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구단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내용 좀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4선 도전에 들어갔어요. 그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협회에 후보자 등록 의사 서류 요걸, 그리고 체육회 공정위가 있어요. 여기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여기에 연인 심사서를 제출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게 앞서서 며칠 전에 한 말이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이 걱정을 한다.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도전의 이유는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축구협회, 특히 이제 정몽규 회장의 이선 4선 도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축구협회하고 정몽규 회장의 감독 선임권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한 비판 대상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4선 도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체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이제 4선 도전을 지금 밝히게 된 것이고, 임기 만료 50일 전인 오늘 이제 후보자 등록 의사 신청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어쨌든 이제 연임을 위한 이 예외적인 또 승인을 또 신청을 해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 4선을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비난이 있어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뭐 성과를 앞으로 내고 이런 성과를 통해서 이런 비난 여론을 타개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이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이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앞으로의 그런 권한이나 명예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현대가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업이라고 또 인식을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좀 시각에서 이렇게 이런 비난 여론도 이제 감수를 하고서 4선에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전 이경민 의원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축구협회장은 몇 연임까지가 원칙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 이제 2연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선임 이상부터는 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진행이 가능한데, 심사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2-3번 이상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어쨌든 국제기구에 임원으로 진출을 했는지 여부랑,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주요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냈는지 이런 등등의 지금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직전에 3년임을 했을 때 그 기준 점수가 100점에 96점이었거든요. 100점 만점에. 굉장히 높은 점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과를 했던 사안이라서 이번에도 이번 5월부터 지금 뭐 아시아 축구 연맹에 지금
집행기구로서 이제 집행위원으로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제적으로 어쨌든 이런 이제 위원으로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점수를 무난하게 또 넘길 걸로 또 예상이 되는 사안이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연임을 하는 예외적인 그 승인 조건에는 또 이제 통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아까 상황입니다. 말씀한 뭐 국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재정적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또 통과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아 보인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이신데 예. 그런데요 지금 정부 구체적으로 이제 문체부입니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연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앞서서 낸 적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는 뭐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는 뭐 승인 불가까지 조치 취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정몽규 회장은 사선도님 도전에 들어갔고요. 정부는 반대 입장인 거고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패널 이동학 전 최고위원하고 송영훈 대변인은 축구 팬들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좀 질문 좀 드릴 건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우선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요. 팬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아요. 근데 정몽규 회장 이런 상황에서 4년임 4번째 협회장, 축구협회장을 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축구 팬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축구 팬들도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도자들, 감독분들, 그다음에 축구 선수들 이로부터 거의 리더십의 어떤 뭐 이렇게 신뢰가 좀 붕괴된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렇게까지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이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HDC 현대산업개발 수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기 기업의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들도 이를테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면모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완전히 이제 기업가적 예. 마인드로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예.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것들 잘 이끌면 뭐 그건 상관없겠죠. 본인의 어떤 내심에 숨어 있는 의도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나 이런 것들 축구 팬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축구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어떤 축구협회나 어떤 축구의 미래 이런 것을 본다기보다 그리고 자기가 뭐 그동안 삼선임을 해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저러한 명분보다도 다른 어떤 심산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본인이 축구협회장 도전했다고 밝히신 분이 있어요. 아까 사진 나왔었죠?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입니다. 과거에 국가대표 출신인 거죠. 비교 좀 해봤습니다. 두 인물의 어떤 경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요. 정몽규 축구협회장,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했죠. 여기 보면 정몽규 삼선 현직 협회장 그리고 여기 기업을 갖고 있죠. 자금 동원력이 장점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임 중 인맥 그리고 조직 구축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허정무 전 감독은 선수 출신 그리고 행정도 했죠. 축구 행정. 그리고 첫 원정 월드컵 16강 감독 어떤 업적이 있다는 겁니다. 축구였어요. 업적. 그리고 축구계 정권 교체 희망 여론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역시 축구팬이 지금 송영훈 대변인. 축구팬 입장에서는 좀 두 후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축구협회 선거는요. 그 정몽규 회장이 일단 사연임 후보 등록과 후보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예. 상당한 이변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 그런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축구협회를 보면은요. 이제 그 범현대가 과거에 이제 정몽규 회장 이전에는 정몽준 회장이 오랫동안 예. 그 축구협회 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현대가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절대적이었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국가대표팀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가대표팀의 메인 스폰서 수입만으로도 축구협회 재정이 상당 부분 이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의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원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축구협회 회장을 축구인 출신이 해요.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축구인 출신이 축구협회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그동안의 저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범현대가에 대한 재정적 의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충족이 안 됐냐면은 축구인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대항마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 2013년이죠. 그
정몽규 회장이 재선을 할 때 예, 예. 그때 이제 맞상대를 했던 후보들을 보면은 지금 허정무 이사장만큼의 대표성과는 매우 거리가 먼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허정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대표로 했고 예. 또 국가대표 감독을 사실 2번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을 하면서 어떤 행정 능력도 일정 부분 검증을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선거들과는 좀 상당히 구도가 다르다. 물론 정말 내부적인 사정은 축구인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이변 가능성도 점쳐지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본인은 의지를 표명하고 경쟁자가 나타났고 정부는 반대라고 절차는 진행 중인 겁니다. 여론을 많이 볼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다음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천만이라는 숫자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았던 배우인데 자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천만 배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심이 요새 그렇죠. 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 배우 정우성 씨 파장 속에 등록 동거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등록 동거요? 좀 낯선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이 아닌 상황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내용, 이걸 좀 보자는 건데 우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놨는데요.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 준비에 제출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좀 어려운데 이경민 변호사한테. 등록 동거혼이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출산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프랑스에서 도입한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를 좀 차용을 하자 이런 의미인데 예. 이게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법률혼이라고 하면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해서 이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규율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 관계를 종료를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혼이라는 절차가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하게 되고 뭐 기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이제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등록 동거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률혼과는 다르게 이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도 없어집니다. 예. 서로 이제 각자 재산은 각자가 관리를 하는 걸로 서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 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 법률혼 관계에 있었을 때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등록동거혼 같은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똑같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가족관계 이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그 관계에서 출생하는 자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또 보호를 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등록동거혼이라는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의 모습을 좀 꾸려보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동거라는 과정, 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돼 있는데 예. 뭐 법적인 보호는 해주고 거기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다 보호를 해주고 그러면 등록 동거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 상속을 제외하고 나서는 재산 분할을 하거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동거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재산 분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발생을 할 우려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사실혼과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등록동거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어쨌든 뭐 사실혼도 이제 법률론에 준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입장이라서 예. 그래서 이 사실혼과 등록동거원이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우성 씨가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 지금 등록 동거혼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꺼내놓은 건데요. 뉴스와이드가 나경원 의원 취재했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원 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배리어를 낮춰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거 후 혼인 신고를 하는 트렌드가 있는 점, 또 출산 연령이 매우 높아지는 점, 그리고 지금 비혼 출산 아동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비혼 출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퍼센테이지가 10년 전보다 10% 정도 증가한 점에 비추어서 자, 이런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떤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데요. 정우성 씨 아들을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거슬린다. 그러지 말자고 하고 싶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 혼중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편견을 조장한다.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송영훈 대변인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떤 의견이실까요? 송영훈 대변인. 일단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차별하는 듯한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구사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김희경 전 차관이 지적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경청하고 되돌아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혼외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동안에 사용이 된 맥락은 아마 그걸 이제 언중이 차별적인 의도로 사용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혼인 중에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뭔가 그런 용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런 문제 제기가 나온 김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1,900명, 전체 그 출생자 수에서는 4.7%나 되니까요. 언어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게 범죄시하는 낙인을 찍는 이러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동안 있어 왔어요. 예. 이를테면 엄마, 아빠, 아기 이게 정상 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와 유사하지 않으면 다 비정상 가족이다. 결손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차별적 요소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이미 서구 사회는 이 비혼 자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거의 한 70%가 그렇게 태어나요. 예. 그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논쟁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도 조금 열린 채로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많이 열려진 토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사고를 좀 다룬 내용인데요. 역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버려놨다 퍽 소리가 나길래 저 위에서 사고가 났나 보다. 차는 완전 본네트 앞면을 봤는데 찌그러져 있었고 자, 승용차 돌출, 지금 벽을 뚫고 돌출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탄 열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고입니다. 일단 화면으로 몇 장 준비되어 있는데 내용 보시면서 이경임 변호사, 이게 어떻게 벌어진 사고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어제 새벽 6시 46분에 있었던 사고인데 당시 흰색 SUV 차량이 지금 이제 방호벽을 뚫고 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에 가면 저렇게 이제 방호벽을 통해서 철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는데 그걸 뚫고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호벽을 뚫고 들어가서 당시 이제 상행선 열차는 피해 갔는데 하행선 열차가 내려오면서 이걸 이제 어쨌든 미리 좀 보기는 해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게 어쨌든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 열차 안에 300명이나 되는 승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다른 열차들이 이제 운행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이제 피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운전자는 어쩌다가 담벼락을 들이봐서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차가 또 부닥친 건데
어떠다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까? 그래서 이 사고를 보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선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방호벽을 뚫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건 아니고 예. 1차적으로 지금 기아대교 삼거리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운전자에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브레이크 작동 안 됐다고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합니까, 지금? 예,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샛길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 상태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하다가 방호벽을 뚫고 지금 들어갔던 상황이고, 예. 그래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바로 이제 차량에서 또 내렸거든요. 예. 이 2차 사고를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 하행 이제 열차와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 이런 건 없었어요. 다만 저렇게 부서지고 그리고 승객들이 좀 불편한데 사실은 저 열차도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탑승한 승객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또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참 좀 내부 규정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코레일 측에서는 원래는 열차 시간이 이렇게 지연됐을 때, 그러니까 20분 이상 지연되면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이 약관에서 이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열차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이런 물체를 통해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책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코레일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이 보험사에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험사에서는 또 이전에 또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니까 철로에서 이제 철로에서 내렸을 때 이때는 또 운행 중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좀 잘 따져서 이제 보상 책임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해졌군요. 이게 보험적으로 따져볼 때는요. 아무튼 저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인명피해 크지 않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